안녕하세요. 나무그늘 도서관의 책친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전념 책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전념,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무한 탐색의 시대에 꾸준히 전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 세상을 바꾸는 전념의 놀라운 힘, 도서출판 상상스퀘어에서 발간했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바꾸고 싶다면 전념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념이 필요하다. 전념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다. 책 가격은 17,800원입니다. 문화의 두 가지 유형, 무한 탐색 모드,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나는 이것이 지금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폴란드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러한 특징을 두고 액체 근대라는 멋진 표현을 떠올렸다. 바우만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어느 한 가지 정체성, 장소, 공동체에 스스로 묶이기를 원치 않으며 그래서 마치 액체처럼 어떠한 형태의 미래에도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유동적 상태에 머무른다.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역시 액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직업이나 역할, 생각이나 신념, 집단이나 기관에 매달려서 오랫동안 같은 형태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도 우리를 진득하게 품어주지 않는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탐색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액체 근대다. 주류 문화와 반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탐색 모드에만 계속 머무르는 사례는 주변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 전념하지 못하고 끝도 없이 잠재적 인연을 물색한다. 더 나은 곳을 찾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지내온 곳을 떠나기도 한다.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는 일에 얽매여 살까 두려워 직업이나 진로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 어떤 이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기도 한다. 아마 당신도 여기에 조금씩은 해당할 것이다. 우리는 종교 조직이나 정부, 정당, 기업, 언론, 의료 및 사법체제, 국가, 이데올로기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기관과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하나와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에 거부감을 느낀다. 한편 책, 뉴스, 예능 등의 미디어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주의 지속시간이 짧아져이기도 하지만 전념하는 지속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애정을 느끼는 대상은 가령 존경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 또는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막상 그것이 선택지 열어두기 문화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며 얕은 관계만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에서는 70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노부부 이야기에 열광한다. 자기 자신은 자주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지만 한 골목에서 50년째 자리를 지켜온 작고 허름한 맛집에서 식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짧은 트윗과 동영상을 좋아하지만 2시간짜리 인터뷰 팟캐스트를 듣거나 8시즌짜리 판타지 쇼를 보기도 한다. 선전 컨테이너나 철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푹 빠져서 읽기도 한다. 진짜 자아 찾기. 카톨릭 신비주의자 토머스 머튼은 종종 가짜 자아에 관한 글을 썼다. 가짜 자아는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환영에 불과한 자아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자아다. 가짜 자아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제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공동체 내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 특정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머튼은 이러한 자아가 착각이라고 꼬집는다. 이는 현실과 삶에서 벗어나는 자아이며 신이 내려준 소명에서 벗어난 자아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영이 진짜 자아라고 착각한다. 가짜 자아의 옷을 입혀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객관적인 진짜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쁨과 영광을 붕대처럼 칭칭 감아서 가짜 자아를 세상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실제로 만들어버렸다. 마치 눈에 보이는 물체로 표면을 덮어야 비로소 거기에 누군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투명인간 같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0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자기가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소녀, 독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바인더마다 성경 구절을 채우고 다니는 소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헤겔이나 니체를 들먹이며 잘난 척하는 사람 등이 그 예다. 가짜 자아의 옷을 입힌다고 표현한 머튼의 말이 이런 의미다. 그러나 투명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옷을 입혀도 그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고 머튼은 지적한다. 제대로 된 자아가 없으면 벌거벗고 공허하고 텅 빈 자아만 남아서 내가 곧 나의 실수라고 말한다. 그러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방법이 있다. 진짜 자아를 찾아서 깨울 수 있으면 헛되고 파괴적인 자아가 공허함에 스스로 붕괴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짜 자아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가짜 자아를 버리는 데에는 젊은 시절의 탐색이 유용할 수 있다. 그때는 자기 스스로 가짜 자아에서 벗어날 용기와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정마비. 무한 탐색 모드의 융통성은 곧 결정마비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여기저기 탐색만 하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전념할 자신이 없어진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2004년 저서 선택의 심리학에서 이러한 생각을 대중화했다. 슈워츠는 오늘날 우리 일상을 갉아먹는 현상의 원인이 음식에서부터 옷, 심지어 반찬통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키보드를 검색하려고 아마존을 접속했다가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거나 점심시간에 메뉴를 고르려고 배달 앱을 끝도 없이 뒤져본 경험이 있다면 슈워츠가 한 말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선택지가 없는 삶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슈워츠도 인정한다. 그리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자주성, 개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한다. 역설적이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언제나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하는 듯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속도와 깊이는 대개 연관이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랄프 waldo 에머슨이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하다라고 한 말을 즐겨 인용했다. 피상적인 일상의 표면 아래에 깊이가 없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쫓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자신의 피상적인 삶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로우 운동이 요구하는 것처럼 속도를 늦추면 삶의 얄팍함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는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포를 헤치고 나아가면 깊이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탐색이 제공하는 융통성, 진짜 자아, 새로움을 원한다. 그러나 거기에 동반하는 결정마비, 아노미, 피상적인 삶은 원하지 않는다. 무한한 선택지를 좋아하는 동시에 트레이더조도 좋아한다. 진짜 자아에 부합하지 않는 헌신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동시에 전쟁의 도덕적 등가를 바라기도 한다. 매일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오랜 친구들과 함께 슬로우 푸드를 먹으면서 기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 일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술과 같다고 가르쳤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재치는 지루함과 우스꽝스러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친절은 시비와 아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융통성을 누리되 결정마비에 걸리지 않고 진짜 자아를 찾되 아노미에 빠지지 않으며 피상적이지 않은 새로움을 추구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념하기 반문화가 그토록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전념하기의 영웅들은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방에 갇혀 있거나 한없이 복도를 서성이며 이 방 저 방 기웃대는 대신 그들은 스스로 방을 선택해서 거기에 정착함으로써 이 같은 긴장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 액체 근대, 녹이기는 했지만 다시 고체로 만들지 못해 발생한 결과가 바로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액체 근대다. 바우만은 근대를 전통적인 고체들을 녹이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충성심, 적절하지 않은 의무, 세습되는 영토, 가족 전체에 씌워지는 족쇄 등과 같이 과거 사회를 빽빽하게 채웠던 윤리적 의무는 이제 녹아 없어졌다. 그러나 기존 전통을 녹이는 데에는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새롭게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바우만은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려는 듯 보였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헌법, 국민국가, 관료체제, 기업, 군대, 공장, 중장비로 대체됐다. 모든 것이 거대해졌다. 강력한 기업이 되려면 거대한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 강력한 국가는 곧 거대한 군대를 소유했음을 뜻한다. 힘 있는 도시는 큰 다리와 기차역을 갖추었다. 개인은 거대한 기업 중 하나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의 시간 지평은 길었다. 젊은 나이에 한 회사에 입사하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거기서 일하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무엇인가 바뀌었다고 바우만은 지적했다. 용해 단체가 그 자체로 끝이 됐다. 영구적인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고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것이 되었다.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공장 소유주가 아니라 유동적인 정보,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덩치가 크고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기업이 사회를 장악했다. 그러나 살아온 액체 근대에서는 온갖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기업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정체성 위기, 여러 방면에서 선택지 열어두기문에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홍수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아는 헌신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더는 전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헌신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아감도 잃어버렸다. 많은 부분에서 그것은 뿌리가 뽑히는 기분과 비슷하다. 우리 이웃, 동료, 선조들과 연결되는 감각, 좀 더 지대한 이야기를 닷을 내린 감각을 잃어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삶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고 마음 편히 즐기는 것뿐이다. 그러나 시몬 베유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뿌리가 필요하다. 나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현실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대가로 우리는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자양분을 얻는다. 우리는 죽은 자들에 의해 누적된 정신적인 보물을 즐긴다. 이때 뿌리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말을 걸게 해준다. 공공의 인정을 받은 고귀한 전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자부심과 자신감에 힘이 실린다. 우리만으로는 작고 약하게 느낄 수 있지만 더 깊은 전통의 일부가 되면 그렇지 않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뿌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뿌리가 없으면 과거와 미래로부터 단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뿌리가 없으면 더 외롭고 혼란스럽고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배유의 경고처럼 뿌리가 거의 완전히 침식된 나무는 단 한 번의 공격에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쉽고 빠르게 뿌리를 내려보려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 바꾸고 싶다면 전념하라. 전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념이 필요하다.